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중앙 이슈부터 지역 이슈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털어보러 지역의 핵심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매월 마지막 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월간 털어보러로 꾸려보겠습니다.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라디오 전망대 부분 개편을 통해서 월요일에 털어보러가 찾아간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핫한 이슈들 탈탈 털어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용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당대표 떨어지고 돌아왔습니다. 천하람입니다. 많이 위축이 되셨어요. 예. 일단 고지 말씀드릴 것이 유튜브 여수 MBC 뉴스 채널 그리고 여수 MBC 라디오 동시 송출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작년 연말에 뵙고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가장 큰 우리의 변화라고 할 것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천하람 변호사의 당대표 후보 도전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당대표 도전기라고 해야지. 후보는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후보까지 도전해야 됩니까? 지금? 죄송해요. 제가 이제 헛소리를 했습니다. 예, 당대표 도전기. 네. 참 젖잘싸라는 이야기를 앞서 서동용 변호사께서도 서동용 의원님께서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좀 떨려서 그런 게 또 아닌가 싶은데 서의원께서 이제 그 이야기 하셨을 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아쉽다. 좀 더 잘 나왔으면 우리 정치가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격려의 말씀 먼저 좀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예, 큰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시작을 하시는 모습이 하여튼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근데 진짜로 저는 결선에 가실 줄 알았거든요. 가기를 바랬고. 근데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포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밝힐 수 있는 기회였던 걸로 보여서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시면 또 많은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천하람식 정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화답을 주셔야겠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결선 못 가고 나서 저희 당에서는 오히려 막 잘 됐다, 그래,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 막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민주당에 계시는 특히 좀 개혁적이거나 아니면은 좀 젊은 정치인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좀 양극단의 약간 혐오 정치 비슷하게 돼가지고 누구 하나가 잘하기보다는 이제 남이 실수하는 거 어떻게 잘 받아 먹을까 같은 걸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좀 이제 저쪽 땅에서 잘 치고 나가면은 결국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개혁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특히 많이 응원해 주신 제가 그렇다고 민주당 분들 잘 되자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도 하는 과정에서 제 부족함 많이 느꼈고 조금 더 내공을 쌓아가지고 다음번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잘 싸우셨다, 수고하셨다라고 칭찬하면 개혁적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프레임을 짜는 거죠. 프레임을 짜는 거죠. 프레임에 걸려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3월 참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 게 벌써 올해의 1, 4분기가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한 달간의 이제 이슈들을 총 정리를 해드려야 할 텐데 이번 달만 해도 진짜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도대체 1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월간으로 다뤄야 될까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이야기들 좀 선별해서 그래도 최근 이야기를 저희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또 없으니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몇 가지 요청을 드린 것 중에 첫 번째 코너가 이번 달 논평이 있거든요. 본인의 이야기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논평을 한 이번 달에 총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막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감안하고 들으시지 않을까, 보시지 않을까. 서동용 의원부터 먼저 좀 논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어차피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적 현상에 대한 논평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저는 3.1절 기념사부터 해서 한일 굴종적 협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
그 주 69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혼선과 국민적 또 분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3.1절 기념사 이례적으로 짧은 5분 그리고 위안부나 기타 독도 문제를 포함을 해서 현안이 될 만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전혀 침묵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념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일회담 과정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을 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마치 국가를 위하는 양 하고 있던 그 행태가 너무 좀 분노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 69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국회에 와서 보고할 때요. 5개월 준비했고 3개월간 이걸 가다듬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히 소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야 69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훅 바뀌어가지고 하면서 이걸 바꾼다고 하고 또 다시 오히려 뭐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고 그 폄하를 하는 뭐 이런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근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노동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거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3월 한 달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또 분노하고 또 속상하고 성질 내면서 한 달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월 한 달은 국민들은 속상하고 성질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 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주제도 포함이 돼 있고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이제 서로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천하람 변호사께 또 논평을 또 이어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정리한 한마디는 설레발 치지 말자 정해봤습니다. 이번 달. 누가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막 결선 갑니다, 막 무조건 2등입니다 이런 것도 약간 설레발이었는데, 근데 이제 네. 우리가 뭐 제 당 대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은 2030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레발 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센 표현 썼지만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는 게 아니면 우리 삶의 뭐 만사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가 급해가지고 조급하게 일을 하면은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빠지거나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지지율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급하게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국민들 보시기에 좀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설레발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키워드로 하나 뽑아봤고, 서동영 의원님 오늘 이번 주 키워드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분노인 것 같은데 제가 약간의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 정치계를 봤을 때 키워드를 분노로 뽑으시면요 매달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살짝 다음 달은 도대체 뭘로 뽑으시려고 그러나 하는 미리부터 걱정이 잠깐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대통령실에 잘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해서 들을 아닙니다. 또 위험한 얘기로 빠질 뻔했기 때문에 잘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 달 논평 이렇게 첫 시간으로 한번 꾸려봤는데 어떤 또 다음 달에는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월말 정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이렇습니다. 먼저 월말 정산 파트 1 중앙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고요. 월말 정산 파트 2는 지역 이슈 두 분께 하나씩 좀 뽑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 이슈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 제작진에서 한 2가지 정도로만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좀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월말 정산 파트 1 중앙 이슈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꼽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 내내 두 분께 가장 많은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이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 같은데, 이번 달 첫날인 3.1절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이번 내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를 아무래도 두 분께 정치의 영역으로서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천하람 변호사 총평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지? 라는 게 저의 솔직한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일본이랑 관계가 뭐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 뭐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원칙에 반대하는 분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제를 저도 보면서 우리랑 일본이랑 관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쁜가?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우리 털어불어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북 관계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마다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한국과 일본 정도의 관계만 돼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문화적인 어떤 성취들을 서로가 향유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시장경제, 뭐 법제도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99%는 정치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근데 정치권의 문제를 물론 풀어야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뭘 많이 할 턴인가? 그러니까 이제 턴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저쪽이 뭘 하고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퀀텀 점프식으로 확 더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지 자체는 뭐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티키타카를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뭘 많이 할 타이밍이냐 턴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시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의원께 바로 총평 여쭙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역시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참 좋겠다 싶고요. 지금 한일 관계가 그렇게 나쁘냐? 즉 한일 관계의 현상에 대해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한일 관계에 지금 같이 해서 우리에게 무슨 손해가 있는 거냐? 앞으로 좋아지면 어떤 더 이익이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한일 관계가 그렇게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큼 나쁘지 않고 이게 더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국제 정서를 고려해 가면서 찬찬히 풀면 되는 문제겠죠. 예. 그런데 북한과의 관계는 앞으로 더 풀면 더 잘 풀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점들이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의 관계는 더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일본과 뭔가를 지금 나쁘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지 하는 그 이 강박관념이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저런 생각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은 센 나라고 우리는 약한 나라인데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일본의 도움도 받아야 할 텐데 맨날 일본만 미워하고 있으면 될까? 이런 식의 아주 오래전 몇십 년, 한 20, 30년 전의 사고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번에 이렇게 과격하게 발현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만 좋고 일본만 좋고 한국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마치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이 문제를 그렇게 좀 쉽게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뉴라이트 역사관이 이래요. 뉴라이트 역사관들이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거를 어떻게 염두에 둬요. 무엇보다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건데요. 이거를 이제 당사자들은 이미 그런 돈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해 나갔을 경우 예. 이 대통령의 이 선언, 정부의 선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우습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를 일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쓸데없는 제 자기 자랑 같은 걸 좀 섞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제가 이번에 당권 주자로 도전하고 하면서 외국 대사관들에서 좀 미팅 요청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 만나 뭐 대사님이랑 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래서 저는 뭐 늘 물어보죠. 맛있는 거 주냐. 뭐 이제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약간 특히 이제 서구권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 더 그렇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외교 전문가들이나 타국들에서는 다 좋게 봅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나 또 중국, 러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팽창적인 어떤 태도들이 지금 동북아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호주를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제 질서를 어느 정도 잘 지키고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이 좀 잘 이렇게 뭉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 미국,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뭐 안보적인 협력 관계, 뭐 지소미아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더 발전 내지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외교가에서는 많이 하죠. 전문가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이 틀려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 외교관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봤어요. 네가 당대표였으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이거를. 방향성은 그거 맞다 치더라도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차라리 요미우리 인터뷰를 내가 했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빨리 나가버리면 그거는 파이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 나가고 나면은 외교 당국이나 뭐 정당이나 이런 데서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그냥 최종 입장이니까. 그럼 차라리 우리가 일본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뚜렷한 의사가 있다라는 게 있다면은 차라리 한 여당 당대표 정도 선에서 아니면 한 외교부 장관 선에서 이거를 좀 미끼를 던지고 저쪽과 이렇게 약간 좀 티키타카를 했으면 좀 더 우리가 좋지 않았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남고 보니까 그냥 외교관 만났다. 제가 자기 자랑 정도로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뭔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들이 나쁘고 혹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이런 거 되게 우려하지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남방 삼각동맹, 한미일, 북방 삼각동맹,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양 동맹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한국 아니에요, 남한. 이 남한은 한미일 동맹 속에 포함되는 게 좀 불가피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북중 너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서 가장 손해를 볼 게 역시 또 남한이에요, 한국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독자적인 자기 입장들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나가면서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나쁘지 않게 잘 컨트롤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예. 이걸 쑥쑥 뛰어넘어서 그 한 동맹의 축에다가 완전히 몸을 실어버리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이번 그 일본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일련의 과정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한미일 동맹 속에 우리가 몸을 완전히 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걸로 생각이 돼서 이게 그냥 이례적인 그 해프닝이 아니다. 우리 외교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한일의 관계가 과거와 현재 그렇게 나빴는가? 뭐 그게 뭐 정치권의 책임이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정부에서는 과거와 미래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미래에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고 뭘 취할 수 있는지는 좀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그게 좀 명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희망을 가져보면서 이 주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 이슈 이것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 시작이 됐죠. 30일 또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올 4월 말까지는 뭐 결론을 내보자 이런 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야기가 또 오늘 나오더군요. 지역에서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지자체 인구 변동도 최근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서동용 의원께 먼저 총평을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제 선거 제도부터 놓고 그다음에 선거 제도가 어떻게 정해진 경우에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풀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예. 선거 제도는 일단 이제 우리 선거법상에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 실시 1년 전에 하도록 그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안 지키죠.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도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한 달 하고 일주일 전. 그러니까 4월 15일 선거였는데 3월 7일 날 밤에 결정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쭉 늦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진표 의장이 선거구 획정까지는 몰라도 선거 제도 결정은 1년 전에 하자 그랬다가 그것도 이제 시간을 조금 늦춰서 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자 이러셨습니다. 지금 전원회의가 소집이 예정이 돼 있고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로 갈 거냐 소선거구로 갈 거냐의 쟁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예. 한때 소선거구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중대선거구제가 마치 더 개혁적인 선거제도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도 그렇고 소선거구제도 그렇고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여서 어느 게 더 개혁적이고 좋은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움은 있다 하는 생각들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고려를 하면 소선거구제가 갖는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책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게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비례 이 제도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찝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느낌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권역별 비례를 하려면 지금 현재 비례대표 46명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최소한 70명이 넘어야 할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의원 정수를 좀 늘리자고 했던 건데 의원 정수는 사실 늘리는 게 맞지요. 지금 300명으로 거의 굳어져가는 그러니까요. 모양새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 1인당 대표하는 국민 수가 17만 명 아니에요. 예. 지금 선진국이 대부분 10만 명 미만이어서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은 게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숫자 늘리는 거를 특권 늘리는 걸로 인식한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또 이제 어쨌든 이게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당리당략적으로 각 당들이 좀 접근하는 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 지금은 의원 수는 그대로 두는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 정수는. 그러면 만약에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소선거구제의 권역별 비례를 가는 경우에는 지역구를 줄이고 이걸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례를. 만약에 비례를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를 225명으로 하는 경우 당장 이제 그 우리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죠. 그러면 전남이 현재 10명인데 그 숫자로 줄어들어야 할 겁니다. 이 줄어드는 게 선거구 획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 제도에 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훅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점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 여쭤보면 지금 이론적으로 생각할 정개특위에서 내놓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생각과 현실적으로 전남의 지금 광양, 곡성, 구례 이쪽에 이제 순천까지 포함해서 지역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될 안은 조금 다르십니까? 저는 예컨대 중선거구제로 한다면 여수, 순천, 광양이 해서 몇 명을 뽑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 산업도시인 순천, 여수, 광양이 공동의 이해관계들이 공동의 쟁점들이 많습니다. 이걸 3명이든 4명이든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일 수 있겠다 예.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이놈도 다 나 대표인 거 말고 내가 확실히 일부릴 대표는 저놈 이런 확정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면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소선거구제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알겠습니다. 나왔던 이야기로는 물론 이제 그 300명이라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냐 마냐에 대해서 찬반 여론은 다 다를 테지만 최근 나온 이야기를 또 좀 종합해 보면 학계와 시민단체는 오히려 300명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반대 여론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뉴스로 이제 봤습니다만 정치개혁 2050 멤버 중 한 명인 천하람 변호사께 좀 늦게 총평을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결정을 국회의원들한테 하도록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의원님을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떡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 하는 건데 이미 떡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자고 하는 거니까 잘 안 되고 그래서 외국의 좀 잘된 정치 개혁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아예 외부 위원회에다 그냥 맡겨버리고 국회의원은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식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됩니다. 예, 왜냐하면 좀 독립된 위원회에서 하니까. 최근에 그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희 정치개혁 2050에서도 이탄희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럼 세비를 완전히 확 깎아버리고 숫자를 늘리는 걸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타이밍이 좀 늦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의가 좀 이제 좀 타이밍 잘 좀 안 맞았고 그런 얘기 할 거였으면 좀 일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뭐 저도 멤버로서의 아쉬움은 있고요. 제가 이 국회의원 숫자와 관련해서 들은 그 비유 중에 제일 좋았던 좀 약간 씁쓸하지만 좋았던 비유는 그런 겁니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해서 화장실을 줄여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저도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이 꼴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숫자를 줄이게 되면 오히려
개별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이런 거는 아니면 뭐 권한은 더 세지는 거 아니냐. 300명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우리 뭐 저희 둘 다 사실 변호사고 뭐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숫자가 적어야 사실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이용당하고 있는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뭐 어떻게든 저희가 정치를 잘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감히 여기서 제가 건방지게 뭐 국민 여러분을 제가 계몽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아무튼 그래서 국회의원 늘리는 논의는 약간 한물 간 것 같고 실패로 돌아가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안들을 가지고 갈까에 있어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좀 중대선거구제나 좀 대선거구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솔직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의 경북도당의 임미애 위원장님이라는 분하고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제 하면은 뭐 다당제가 되고 3당 4당이 나와서 우리 정치가 뭐 극단적인 대립구도에서 뭐 떨어져 좀 더 나아지고 막 좋은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 다당제 그러니까 양당제의 혜택도 못 누리고 계시는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 호남에 한 500만 되고 TK에 한 4,500만 거의 가까이 될 겁니다. 뭐 경남 일부 지역도 사실상 거의 일당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 1,000만 명 가량의 국민들이 사실상 공천 단계에서 본인의 선택권을 박탈당하는 이 시스템을 한번 좀 흔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여야의 상대방 텃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그게 길게 봐서는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대선거구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3인 선거구제 같은 거는 결코 넣으면 안 된다. 3인 선거구제는 양당 후보는 일단 무조건 당선되고 가겠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풀 거면은 4, 5인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3당 내지는 무소속 그 어떤 출마자들의 도전도 우리가 열어놓는 구조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거구로 가자. 예, 맞습니다. 서인 말씀 주실까요? 예. 대선거구제 나름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할 때 의원 내각제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많이 하는 이야기. 하여튼 내가 일시킬 한 놈에 대한 강한 이 열망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거여서 중대선거구제로 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선거구제를 하게 되는 경우 또 계보 정치가 늘 일본 가장 큰 폐해가 있듯이 이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도를 하나 변경을 할 때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나아갈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저는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가장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그건 이제 안 된 걸로 보면 일단 비례성과 대표성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가되 이 소선거구제가 갖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권역별 비례를 가면 사실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비례를 통해서 한두 석 정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은 열리거든요. 그건 뭐 확실히 열릴 거여서 하여튼 그런 방식이 현재 시점에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선택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아니라서 제가 자꾸 우리 당 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국민의힘이 요새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도시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농촌은 좀 빼자 이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짜증나는 게 단순히 이제 제가 빠질까봐가 아니고 우리 지역도 지금 그 선거구를 여수, 순천, 광양 어떻게 쪼갤지 막 말이 많잖아요. 이게 이런 문제들이 농촌 지역에서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특히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들은 국회의원들도 막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선거가 될지. 근데 이게 단순히 국회의원들만 안절부절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도 한 3년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선거가 확 바꿔버리면 관심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뽑아야 돼요. 순천이 가장 큰 또 피해였죠. 그러니까 해룡이 물론 뭐 소동영 의원님 좋은 분이지만은 갑작스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 농촌 지역일수록 약간 어느 정도 넓은 선거구를 획정을 해놔서 그 안에서 내가 당선되겠다 뛸 사람도 예측 가능성을 갖고 뛰고 평가하시는 우리 국민들도 좀 예측 가능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저는 만들어주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사실은 도시는 이게 어떻게 쪼개지든
도시에 계시는 분들 선택가 중요하죠. 네, 제가 또 괜한 소리 할 뻔했네요. 여튼 농촌도 제 생각 그런 면에서 약간 선거구를 넓히는 뭐 논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문제는 이제 중대선거구제인지 소선거구제인지를 떠나서 일단 농촌 지역일수록 사실은 내 대표가 필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수원의 인구가 120만인가요? 거기에 국회의원이 6명인가 하고 5명인가 하고 사실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노원구에 따닥따닥따닥 아파트 붙어 있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30분 40분밖에 안 걸리는 거기에 국회의원이 2명인가 3명인가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그런데 사실 농촌 지역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지역의 절실한 문제들을 꼭 대변해 줄 사람들은 필요하다는 측면들이 있는 거여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표의 필요성은 있겠다. 농촌 지역에는 꼭 내 대표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반면 도시 지역의 경우 꼭 내 대표가 숫자에 그렇게 꼭 비례해서는 있을 필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농촌과 도시 사이에 이런 차이들도 선거구 제도를 만들면서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것도 뭐 지역주의로 보는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남에서는 열석을 그래서 어떻게 잘 지켜낼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정개특위에는 좀 신정훈 의원 한 분만 들어가 계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남의 민의를 잘 대변하겠어? 이번에 뭐 잘 지켜내겠어? 물론 그 어떻게 또 선택이 될지 선거구가 아니면 또 어떻게 나뉘어질지 소선거구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 의원님? 일단 만약에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를 가면 그 지역구 숫자가 줄어야 할 겁니다. 예. 권역별이 늘고요. 이제 그 비례가 늘면 지역이 줄어드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돌려주거나 뭐 이렇게 될 여지들이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조금 줄일 여지들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지역은 지역 국회의원 줄어들게 될 텐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254를 225 지역구로 줄인다면 그냥 단순 산술 계산을 해보면 전남은 7점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넓혀보면 8명이고 좁혀보면 7명이 될 텐데요. 예, 두세 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대신 이제 그게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보충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경우 우리 당장 선거구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획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지금은 이제 기존의 선거제도로 그대로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인데요.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전하람 변호사님. 그렇죠. 이게 전남 의석 지키는 게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전남의 의석이 많아져야 그 변호사님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늘 그 보면 이제 충청권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늘고 네. 또 인구 비례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뭐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또 양당이 이런 면에서는 항상 또 좀 약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도 인구가 사실 줄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우리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쪼갤 거냐라는 게 뭐 사실 뭐 논의가 무성합니다. 뭐 여수 순천을 묶자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나 뭐 순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순천 자체 분구를 해야지 뭐 하고 있고. 복잡한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무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룰이 정해지고 이게 확실하게 이제 기준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삿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최근에 민주당 분들하고 좀 이제 중앙당에서 약간 얘기를 해보면 순천 분구는 그래도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제 문제를 인식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은 좀 큰 관심이 있는지 좀 약간 늘 그게 저는 걱정이고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들한테마다 옆구리 찌르면서 나를 위해서라도 좀 분구를 하자 뭐 이렇게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더 협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가 보니까 제가 표현을 들었는데 순천 분구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외통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약간 정치공학적으로 괜히 분구시켰다가 천하람이든 이정현이든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일부 있지만 그건 지난주에 서동영 의원께서 그 너무
생각 안 하고 있는 아 바다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주셨거든요. 저랑 친한 분들만 그런 생각하나 보면.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데 반대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분구를 제대로 안 하면은 또 순천 시민들의 분노 투표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또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최근에 보니까 뭐 순천의 지역위원회에서도 막 가가지고 중앙에도 막 가서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나름대로는 민주당도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사실 순천이 뭐 호남 전 정치에서도 그렇지만 민주당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순천을 2번 물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약간 전남의 그런 제1의 생각을- 도시가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좀 뭐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 의원님. 예. 일단 전제를 좀 하죠. 전제가 권역별 비례로 인해서 지역구가 줄어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요. 예. 지금 현재 지역구 숫자 그대로 전남 10명 이렇게 간다고 봤을 경우 지난 이제 1월 31일자 기준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이어서요. 그때 행안부에서 나왔던 자료에 의하면 인구 상하는 27만 1천 그리고 순천은 27만 8천 여수는 27만 4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한과 하한이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그때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상하한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7만 1,000명이라고 하는 건 현 선거구를 그대로 두고 봤을 때 27만 1,00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면 이게 좀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올라가서 그게 27만 8천과 27만 4천 어디에 그 상한이 서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간단한 거지요. 순천 2명, 여수 1명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한이 그 밑으로 그러니까 27만 4천 밑으로 상한이 들어오게 되면 순천 둘, 여수 둘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 한 군데를 없애야 되겠죠. 이거 굉장한 저항이 있고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순천은 단독으로 2명. 이거는 저는 이거는 거의 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난번 선거구 획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상한 너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었기 때문에 순천 분들이 느끼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게 순천 단독으로 둘. 이건 정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여수가 어떻게 될까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순천은 좀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순천 2명 되면 이정현, 천하람이라는 두 정치인에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는 지난주와 동일하십니까? 그렇게 하기엔 근데 저희가 그건 죽 쓰고 있어가지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상대방을 보고 저희가 선거구 획정하지 않죠. 선거구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지역 이슈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물던 칼 아직도 몰라요. 어머나, 중고차 팔 때 몰던 카 아직도 모르세요? 내가 몰던 차, 아끼던 차도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인터넷 주소창에 몰던 카만 치세요. 중고차 팔 땐 몰던 카. 설레임, 여유, 특별함. 누구나 이런 봄날을 꿈꾸기에 2시간의 여유 있는 예식과 격조 높은 한정식 상차림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을 준비합니다. 스몰 웨딩, 가든 웨딩은 봄날과 함께. 예약 문의 745-0071 순천 청암대역 웨딩홀 봄날. 멈출 수 없는 즐거움, 열정과 흥분이 가득한 쇼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여수 공연. 송일국, 이종혁, 신영숙, 홍지민. 화려한 의상과 무대, 최고의 캐스팅이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탭댄스의 향연. 감동과 희열을 안길 지상 최대 쇼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2023 브로드웨이 42번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고의 꿈의 무대가 GS 칼텍스 예울마루에서 펼쳐집니다. 나뭇잎에 꿀을 발라 소원을 쓰면 이루어진다. 출처 확인은 했는가? 노화 방지 만병통치약이 있다. 작성자 확인했나? 어이? 지구 종
종말 예언에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되면 지구가 거기 종말한다. 학생 근거 확인했어? 가더라. 팩트 체크 하셨습니까? 속지 말고 확인하세요. 허위 정보 전염병을 막는 백신은 팩트 체크입니다. 인사하는 거 처음만 힘들지 감사하단 말 처음만 힘들지 먼저 시작해봐요 마음을 전해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마음을 전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3 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간 토라보러 3월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동용 의원, 천하람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앞에서 월말정산 파트 1 중앙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선거구 이야기가 지역과도 맥이 닿아있기 때문에 뭐 진행자로서 시간 할애를 좀 더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 2 지역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지역의 핵심 정치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번 달의 이슈 하나씩 좀 꼽아달라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들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순천만 정원박람회인데요.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저희 전야제, 그러니까 개막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실 참석 것인가. 여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호 엠바고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제가 확정적으로 당연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가능성은 꽤나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관전 포인트는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도 참석하실 것인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오시면서 뭔가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한 뭐 이런저런 패키지 같은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준비 내지는 공개하겠느냐. 방문 선물. 그렇게 하니까 좀 표현이 어려운데 뭐 지역을 위해서는 뭐든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 3월 말에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정원 박람회는 서 의원께서도 준비 상황 점검차 몇 번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순천이 정말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좀 거듭나고 세계적 명성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그 준비 상황들도 좀 점검하고 같이 좀 그 말씀 좀 나눴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 성공을 위해서 많은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0월 말까지 이제 열리게 되고, 근데 그 천하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내외가 참석할지 말지에 따라서 순천시로서는 받아들여지는 게 좀 드라마틱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제 대통령 오시는 게 와서 뭐 예산과 관련한 선물을 하나 주고 가는 건 이제 지자체 장한테 좋을 일이겠고요. 예. 거기를 참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온다니 내가 대통령 보려고 꼭 가야 되겠어 뭐 이래야 될 텐데 과연 그래질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공격을 하시고 오세요, 의원님. 예. 대통령이 오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 효과죠. 홍보 효과. 그러니까 이제 뭐 지자체 발전이라는 거는 뭐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쓰고 뭐 보면은 뭐 S 본부에 어디 예능에도 막 하고 막 우리 진짜 많이 합니다. 예. 시 차원에서도 하고, 이게 단순히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광양을 포함한 남해안권 전체에 굉장히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정원 박람회를요. 예, 그러니까 정원 박람회를 게. 또 한다는 거를 아하.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VIP 참석 행사가 되게 되면은 어찌 됐든 전국 단위 뉴스에 이게 그래도 메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 또 우리 행사가 뭐 4월 첫 주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까지 하니까 그게 이제 돌면서 충분히 이제 아실 수 있고 또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용 의원께서 꺼내실 지역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꺼내시겠습니까? 예, 저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요즘 관심이 되게 많고 그 부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광양만은 철강과 화학이 그 이끌어오는 도시 그 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게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나은 미래 먹거리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광양은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양극재는 아시는 대로 전기차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 부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배터리 자체는 다른 데서 조립을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부품을 여기서 생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남 동부권이 그 첨단 미래 산업인 2차 전지의 중심이 될 여지들은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 부분이 사업적으로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한편 2020년 제가 이제 처음 국회의원 돼서 예결특위를 했는데요. 예결특위 중에 예산 소위, 개수조정 소위라고 하는 거기를 제가 들어갔었죠. 그때 예산 반영했던 것 중에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사업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착착 진행이 돼서 올해 2023년 3월 말 내지 4월 초에 준공을 합니다. 지금 전기차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전기차 생산량의 40%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이게 배터리 역시도 7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탈거를 해야 합니다. 이거를 그냥 매립을 하고 버릴 거냐의 문제가 있지요. 이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거니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굉장히 고가의 희소 광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추출을 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미래 산업의 한 분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광양 이신산단에 그 재활용 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부터 이 재활용 사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좀 집적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남 동부권이 향후 2차 전지 사업의 핵심적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들이 좀 있고요. 마침 최근 이제 국회 첨단 전략산업 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그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며칠 전에 이제 산업부로부터 첨단 산업에 관한 보고도 좀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여기가 또 2차 전지 특화지구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들을 모아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천하람 변호사께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광양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광양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전남 동부권 입장에서도 지금 광양만권이 2차 전지 산업을 발달시키기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이게 이제 뭐 음극재, 양극재뿐만 아니라 사실 여수 산단에서 화학과 관련한 여러 이제 뭐 어떤 뭐 원자재라든지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뭐 저희가 더 앞으로 추가 투자 계속 이끌어내야 되고 뭐 테슬라가 됐든 뭐 현대기아차가 됐든 전기차 배터리 뭐 우리 광양에서 석권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권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간 조절을 조금 더 잘 해가지고 지역 이야기도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잘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털어불어는 매주 앞으로 월요일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털어불어 3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변호사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